야! 오늘은 역사 속 가장 유명했던 저격수 3명을 알아볼 겁니다. 참고로 오늘 컨텐츠는 무슨 전투마다 감시가 붙어서 몇 명이나 죽였는지 카운팅을 하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살한 적군의 수는 정확하지 않고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적군을 많이 죽였는지 보다는 역사적으로 좀 유명했던 저격수들과 그들이 어떤 전투에서 활약했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격과 저격의 차이는 뭘까요? 사격은 실탄이나 화살, 대포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사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격은 뭘까요? 저격은 특정 대상을 노려서 공격한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저격수들은 은폐, 엄폐 및 위장수를 통해서 들키지 않고 적을 저격하는 임무를 맡은 병사를 일컫죠. 영어로는 샤프슈터, 스나이퍼 등으로 불리는데 샤프슈터는 샤프스를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1860년대 남북전쟁기에 북군에서 명성이 높았던 일명 버던의 명사수들이 샤프스 소총으로 저격전을 치르면서 샤프슈터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의 남북전쟁은 전략과 전술 측면에서 근대전과 현대전의 과도기로 여겨질 만큼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북부와 남부는 온갖 총기를 다 가져와서 전쟁을 치렀고 이때 기존의 총기보다 더 높은 정확도와 긴 사거리를 가진 샤프스 소총 같은 저격 소총이 등장하면서 사냥으로 다져진 사격수를 가진 수많은 저격수들이 이때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저격수들은 상당수가 어린 시절부터 총을 잡았고 사냥으로 끼니를 해결해온 생계형 총잡이들이었습니다. 이때 북부의 샤프슈터들은 적이 장전조차 할 수 없는 매우 짧은 시간 만에 적의 포대 여럿을 잠재우는 활약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이후 샤프슈터라는 말보다는 1770년대 영국령에서 사용되던 스나이퍼라는 말이 좀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스나이퍼의 어원은 18세기 인도의 영국군 장교들 사이에서 작고 빠른 데다 불규칙하게 날고 색깔도 잘 알아볼 수 없는 도요색과의 스나이프라는 새를 머스키총으로 한 발을 쏴서 맞추는 사람이 명사수로 불렸기 때문에 스나이프 쏘기라는 뜻으로 스나이핑이라는 말이 생겼고 여기에서 스나이퍼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다 제2차 보어전쟁에서 영국이 길리슈트라는 저격수 위장복을 처음으로 입은 저격수가 편제된 게 본격적으로 저격수가 전쟁에서 활약한 시초였다고 해요. 참고로 길리슈트는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사냥터 관리인이 사용하던 휴대용 위장복에서 유래했는데 영국에서 최고의 저격수들을 뽑다 보니까 이 스코틀랜드 사냥터의 관리인 밑에서 일하던 사냥꾼들이 많이 뽑혔던 거죠. 그래서 이후 제2차 보어전쟁에서 영국 육군의 로벳 정찰대가 사용하면서 최초로 군용으로 이 길리슈트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격수의 중요성은 제1,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이라크전을 거치며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은 특등 사수들에게 망원 조준경이 달린 소총을 지급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저격수를 활용했습니다. 이들 저격수는 참호 위로 고개를 드는 적군을 남김없이 사살해버리면서 악명을 떨치게 되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자 한 명의 저격수가 적군 한 개의 소대나 중대의 발을 묶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특히 독일 저격수들은 원거리에서 또는 적군이 진입한 한 가운데에서 정확한 사격을 가하면서 안전한 곳 따위는 없다라는 공포심을 적군에게 안겨주는 심리전의 중핵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베트남전에서 저격수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졌죠. 제1차 세계대전 때 병사 1인당 적 1명을 사살하는 데 들어간 탄약은 무려 7,000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에 적 1명을 사살하는 데 들어가는 탄약은 25,000발이었는데 이에 비해서 저격수들은 평균 1.7발 정도를 사용했고 이는 저격수 1명이 한 개 중대만큼의 효과를 내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저격수 1명은 대대 하나를 막아낼 수 있다라는 말도 생겼다고 해요.
생각보다 총알 낭비가 심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조준을 해서 맞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 멀리서 아무나 맞아라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총을 쏘려면 오래 걸렸잖아요. 불 붙여가지고 이거 탕 한번 쏘고 그러는데, 나중에 점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총을 쏘면서 장전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맞아라, 모르겠다, 아니다, 맞지 마라, 도망쳐라, 그러고서 그냥 막 총을 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을 사살하는데 25,000발 정도가 드는 거죠. 그냥 정말 물량으로 승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라크전 때 미군 한 개 대대가 이라크 저격수 때문에 꼼짝 못하고 발이 묶인 적도 있는데, 이 팔루자라는 도심 지역은 저격수가 은폐, 엄폐를 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어서 미군은 저격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헬기와 전차 등을 동원해서 포격하고 미사일을 퍼붓고 3만여 발의 소총탄을 퍼붓고 그러고 나서 전진을 했는데, 일정 지역 이상 전진만 하면 무조건 총성 한 발당 한 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날 미군이 5시간 동안 그냥 전부 다 엎드려 있기만 하다가 철수한 적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저격수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바실리 그리고리 예비치 자이체프라는 저격수입니다. 1915년 3월 23일에 우랄 산맥 근처 산골 마을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우랄 산맥 근처 러시아 산골 마을이면 얼마나 야생이겠어요. 지역 숲은 깊고 위험했는데, 이 바실리 자이체프의 할아버지가 우랄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냥꾼이어서 바실리는 자연스럽게 6살 때부터 총 쏘는 법을 배우며 자랐고, 12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늑대 사냥에 성공하며 딱 한 발의 산탄총으로 늑대를 죽였을 만큼 총기 친화적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12살 때 할아버지가 네 표적을 똑바로 보고 조준한 뒤에 쏴라. 너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12살짜리 애기한테.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냥하는 방법을 배웠던 거죠. 이후 동생과 함께 사슴이나 늑대 등을 사냥하며 생계를 꾸리면서도 학업을 이어나가 1930년 건축학교를 졸업하기도 했는데, 그러던 1937년 바실리 자이체프는 소비에트 연방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서 태평양 함대에 근무를 하다가 마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독일과 소련이 전쟁 상태에 들어가자 그는 전선에 참전하기 위해서 전방부대인 흑해 함대에 자원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8월 23일 히틀러와 스탈린은 모스크바에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으나 1941년 6월 22일 새벽 4시 히틀러가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하면서 소련을 침공하는 독소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공방전 끝에 독일의 바르바로사 작전이 실패하게 되자 히틀러는 소련의 중요한 수송로 중 하나이자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산업도시였던 전략적 요충지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렇게 1942년 8월 600여 개의 공군 폭격기를 동원한 기습적인 대규모 공중폭격과 함께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시작됩니다. 독일은 수천 톤의 폭탄을 쏟아붓는 무차별 폭격을 통해서 스탈린그라드 일대를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약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사망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볼가강을 건너서 탈출을 시도했으며 소련군은 모두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대로라면 독일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는 건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몇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전투는 독일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선 스탈린이 시민과 군인의 전선 이탈을 강력하게 막으면서 독일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탈영병이나 범죄자들로 구성된 부대를 조직해서 최전선에 세워서 총알바지로 만들었고, 다수의 군인과 시민들이 침략자에 맞서기 위해서 뭉치며 독일군은 절대 줄지 않는 전력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 육군 참모총장은 이를 보고 우리가 소련을 과소평가했다. 12개의 사단을 격파하면 순식간에 12개의 사단을 만든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폭격을 때려 부어서 물리적으로 도시를 무력화시키면 알아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독일과의 전투가 점점점 장기화되자 사태는 당연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독일이 대규모 폭격으로 파괴해버린 도시는 거대한 시가전의 장소가 되어서 시설물의 잔해는 독일군의 전차 부대의 진격을 막음과 동시에 소련군이 부서진 빌딩 사이에서 대전차포를 엄폐해뒀다가 전진해오는 독일군의 전차를 공격하게 돼요. 보통은 이 전차 부대가 들어가서 상대 진영을 막 박살내고 나면 보병들이 탁 가가지고 이야 하는 그런 식의 전술을 사용하던 독일군은 전차 부대가 무력화되자 의도치 않은 시가전을 벌이게 되면서 백병전이 시작되어 소련군은 근접전을 유도해서 독일군과 맞서게 됩니다. 이런 전법을 껴안기라고 불렀어요. 당시 보병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서 야전삽을 거의 유일한 무기처럼 사용했고 소련군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때문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가한 소련군의 생존 시간은 평균 24시간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평균 생존 시간이 24시간인 거예요. 하루 안에 다 죽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탈린그라드의 모든 공장과 집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독일군은 이러한 시가전을 생쥐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생쥐가 도망가면 또 거실에서 생쥐를 쫓아다녀야 하는 것과 비슷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독일군은 곧 새로운 전쟁 상황에 점점 적응하면서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해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소련은 뒤에서 반격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바로 점점 추워지는 소련의 날씨와 보급이 떨어지는 11월을 노린 공격이었어요. 1942년 11월 19일부터 23일에 걸쳐서 독일 기갑군을 포위하기 위한 천왕성 작전이 펼쳐졌고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주택을 둘러싸고 소련군은 맹렬한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격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주인공 바실리 자이체프가 이때 등장하게 되죠. 1942년 9월 스코프도 없이 모신나간 소총으로 독일군 약 3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며 사격 실력을 인정받아서 스탈린그라드에서 284 톰크스 소총사단의 제1047 소총연대의 저격수로 배속된 겁니다. 자이체프는 폭격을 당해서 저격수들이 활동하기 좋은 은폐, 엄폐물이 된 스탈린그라드의 시설물 잔해와 고지대, 수도관과 같은 곳에서 몸을 숨겨 독일군을 저격했고 열흘 만에 40명을 사살하는 기록을 세웁니다. 이 바실리 자이체프는 에너미 앳 더 게이트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자, 그러다 소련 언론은 이를 심리전에 이용하기 위해서 바실리 자이체프의 활약을 언론에 퍼뜨렸고 독일도 이를 알게 되어서 그를 죽일 저격수 하인츠 토르팔트 혹은 에르빈 퀘니히 혹은 저격수 학교에 있었던 최고 저격수 코닝스 소령을 파견해서 바실리를 죽이려고 했으나 3일간의 피말리는 저격 끝에 오히려 바실리가 그를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름이 3개예요. 정확한 신분이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소련군과 독일군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이야기는 소련 측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썰이 유력합니다. 아무튼 독일 포수들은 집단적으로 활동해서 소련 돌격팀을 전멸시키기도 했는데 이 바실리 혼자서 대응할 수 없어서 팀을 꾸리기 시작해요. 2인 1조의 3개 팀이 한 지대를 커버하는 6인 파티를 만들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6명이서 거의 유령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이제 한 4명 정도를 죽이기도 했다고 해요. 자, 이후 1943년 1월에 독일군의 박격포 포탄에 피격되어서 눈에 부상을 입었으나 당시 소련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 의사 필라토프 교수의 치료를 받아서 시력을 회복했고 그 후 전선으로 복귀해 대위로까지 승진한 뒤에 종전을 맞게 됩니다. 그가 사용하던 모신나강의 유효 사거리는 900m 정도였는데 비공식으로 바실리 자이체프는 1000m 거리에서 저격에 성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2차 대전 당시 장교들을 포함한 11명의 적군 스나이퍼를 포함해서 225명을 사살하며 소련의 영웅으로 부상해 동시에 적군에게서는 소비에트의 악마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바실리 자이체프는 은퇴해서 저격수 학교에서 40여 명을 직접 교육시켰는데 이렇게 교육된 저격수 부대는 원래 토끼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자이체프가 키운 저격수이자 새끼토끼라는 의미에서 자이차타라고 불리면서 그가 키운 새끼토끼 스나이퍼들은 종전 때까지 총 3,000명 이상의 독일군을 저격시켰다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스탈린그라드 박물관에는 소련군의 전설적인 저격수 바실리 자이체프의 모신나강 소총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총을 설명한 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오른쪽 뺨에 총을 밀착, 스코프 십자가에 목표물이 메워지면 방아쇠를 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사살 기록은 225명에서 250명 정도인데, 비공식 사살 기록이 400명에서 600명이 넘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굳이 많이 죽인 순위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2배, 3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후 1991년 12월 15일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에서 섬유업에 종사하다가 76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바실리 자이체프가 사망하고 10여일 뒤에 그의 조국이었던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소속의 저격수 크리스 카일입니다. 1974년 4월 8일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오데사라는 곳에서 태어난 그는 주일 학교 교사이자 부제였던 아버지 웨인 케네스 카일을 따라서 8살부터 사격장에 가서 소총 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후 목장에서 소를 키우거나 산탄총 쏘는 법을 배워서 꿩이나 사슴을 사냥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목가적인 가정에서 자랐죠. 어릴 때의 꿈은 카우보이 아니면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원래는 프로 로데오 선수로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팔에 철심을 받게 되는 엄청나게 큰 부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프로 진출을 포기하고 두 번째 꿈이었던 군인이 되기 위해서 입대를 결심하고 해군 소속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에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팔에 박힌 철심으로 신체 검사 과정에서 탈락해 입대를 거절당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초 교육 훈련을 끝내며 1997년 네이비실 3팀에 배속되어 입대하게 됩니다. 저격수로 활약하기 시작한 건 1차 스나이퍼 스쿨을 거친 이후부터였고, 2003년에 첫 작전에 투입되어서 아이와 수류탄을 손에 든 여성 테러범을 처음으로 사살한 뒤 이라크 전투와 여러 기밀 특수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유명해진 건 2004년에 있었던 팔루자 전투 때부터인데, 이 팔루자 전투는 2003년 평화 시위를 하고 있던 팔루자 주민들에게 미군이 총격을 가하며 반미 세력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스노우볼이 굴러가며 2004년 4월 5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50km쯤 떨어진 팔루자에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한 이후 이라크 전역에서 반군 세력이 팔루자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테러 조직과 연계해서 점점 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은 이들을 해산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미군의 식자재 군납을 담당하던 민간인 군사기업의 보급용 트럭에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총으로 사격해서 직원 4명을 죽이고, 반란군은 사살된 용병들의 시신을 불태우거나 차량에 매달고 길에 끌고 다니다가 유프라테스강 다리에 매달아서 전시하는 등 사체를 훼손하게 됩니다. 이에 미군은 참지 않죠. 곧바로 팔루자 평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1200여 명의 미군 해병대와 2개의 이라크 치안대대의 병력이 팔루자에 진입했고, 육군의 특수부대도 참여하며 팔루자를 아예 봉쇄해놓고 단호한 결의라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도시의 약 60% 정도가 파괴되고 200여 명의 반란군과 60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300여 명이 여성이나 어린아이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에 반해 미군 측의 피해는 고작 2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내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자 이라크 임시정부는 더 이상의 살상을 방지하고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미군과 협상하여 공격을 중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라크 임시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안정을 되찾고 미 군정에 협조한다라는 약속에 미군은 공격을 중지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군이 철수를 하니까 이제 시민들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다고 이렇게 저항을 하면 결국 미군도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이라크인들이 더욱더 격렬하게 저항하는 계기가 되어서 더 큰 폭동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군정에 저항하는 소요가 발생하고 이는 곧 2차 팔루자 전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1차 팔루자 전투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인 2004년 11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벌어진 전투예요. 팔루자 지역은 반군 세력의 거점으로 떠오르며 주변의 반외세, 저항 조직까지 전부 집결했고 특히나 알카에다 세력이 합세하며 반미군 세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팔루자 지역의 치안은 엉망이 되고 점점 무정부적인 모습이 부각되자 이라크 임시정부나 미군의 안정화 작전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차 작전은 1차 전투를 상기하면서 지역 주민은 최대한 보호함과 동시에 테러나 저항 세력들과 분리시키고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을 제거하는 작전을 펼치기로 합니다. 먼저 팔루자 지역의 주민들에게 작전을 다 알리고 팔루자 지역에서 떠날 것을 알렸고 충분한 시간을 준 뒤에 본격적인 작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2차 팔루자 전투는 도시 외곽을 다 포위해서 반군에 대한 외부 지원을 차단하고 전기와 수도 차단, 근거지 폭격 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팬텀 퓨리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진짜 까다롭죠. 민간인이 아예 없어야 돼요, 이 지역에. 근데 민간인이 다 빠져나가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지키면서 이 저항 세력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작전은 미군 1,500명, 이라크 임시정부 2,000명, 영국군 약 850명으로 총 13,000여 명이었고 반군의 숫자는 4,000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작전은 1차에서처럼 건물을 전부 파괴하고 저항 세력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건물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반군들을 사살하거나 포로로 잡는 작전이었어요. 그만큼 작전 시간은 많이 소요됐으나 이번 작전으로 인해서 이라크 국민들은 미군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건물이나 주택이 파괴되지도 않았고 반군을 완전히 소탕하면서 2005년 1월에 있었던 이라크 총선을 무사히 치르며 공식적인 이라크 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2차 팔루자 전투를 비롯해 2차 라마디 전투, 2008년 이라크 충계 전투 중에서도 사드르시 공성전 등 이라크 전투에서만 총 4회 복무하며 거의 모든 주요 전투에 참전해 활약한 저격수가 바로 크리스 카일입니다. 특히나 2006년 이라크 중부 도시이자 저항 세력의 핵심 거점이었던 라마디에서 일어난 라마디 전투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하면서 이라크인들은 그를 샤이탄 아르 라마디, 즉 라마디의 악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처음에는 2만 달러의 현상금이 붙었었는데 나중에는 이 크리스 카일한테 최종적으로 8만 달러의 현상금이 붙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격수 한 명한테 한 1억 정도가 현상금이 붙은 거죠. 대단하죠? 자, 크리스 카일은 2008년에 사드르시 외곽에서 2100야드, 즉 1920m 거리의 반군 저격수를 저격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가 주로 사용하던 총기는 338 라프아 매그넘 탄을 사용하는 맥밀란 TAC 338, 그러니까 338 라프아 매그넘이었다고 해요. 이 총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캐나다군의 저격 부대가 2300m 거리에서 저격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장거리 저격 기록을 갱신한 총으로 유명합니다. 이후 크리스 카일은 2009년 4차례의 이라크 전쟁을 끝내고 중사로 전역하며 미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격수이며 가장 치명적인 저격수로 유명세를 얻었고 세 번째로 높은 은성 훈장 2개, 그리고 동성 훈장 5개를 받으며 위대한 조국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전역을 한 뒤 크리스 카일은 다른 군인들과는 달리 매우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적군을 사살할 때 죄책감이나 후회가 들지 않았냐? 라는 질문에 라마디 전투 때 이 눈앞에서 자기 친구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두 눈을 실명하고 다른 친구도 전사하는 등 자신의 동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신이 살상한 상대를 죽인 것에 대해서 일체의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적군을 죽일수록 아군 동료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이나 후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격수는 트라우마가 진짜 심한 게 왜냐하면 이 전투 중에 거의 유일하게 내가 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인식이 가능한 포지션이잖아요. 왜냐하면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누가 죽는지 다 보여요? 아니잖아요.
뭐 헬기로 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병사들도 솔직히 그냥 막 쏘는 거지. 이걸 한 명 한 명 보고 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저격수는 스코프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언제 쏘는 게 정확하게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인식이 가능한 포지션이 저격수인 거죠. 그래서 이 저격수들은 트라우마가 진짜 심해요. 근데 크리스 카일은 그런 트라우마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본인은 쓰고 싶지 않았지만 동료들에게 찬사를 보내기 위해 2012년 자서전인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집필하면서 뉴욕타임즈에서 20주간 1위를 하기도 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영화화하면서 전미 박스오피스 1위와 동시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제치고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흥행 성적을 거둔 전쟁 영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히어로즈 프로젝트라는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군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으로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무료 심리 상담, 자선 사업이나 기부, 재단 설립 등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하지만 2013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PTSD를 겪고 있는 전직 해병대원 에디 레이 루스의 치료 목적으로 텍사스 인근 사격장에 갔다가 에디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한테 총을 맞아서 죽은 거죠. 원래 이 영화를 만들 때 크리스 카일이 살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 이 고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크리스 카일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었다고 해요. 근데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도중에 살해당한 거야.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결말이 바뀌게 됐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는 환청과 편집증, 알코올 중독과 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법정에서 범행 당시 마리화나나 위스키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그때 자신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증언하면서 정신발작으로 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에 망상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리빙 레전드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조국의 영웅을 죽였다는 거는 거의 용서가 안 되는 범죄인 거죠. 그래서 이 에디라는 사람한테 이라크 측에서 돈을 줬던 게 아니냐라는 식의 그 음모론 같은 것도 꽤 많았어요. 그 정도로 죽인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크리스 카일의 공식 저격 기록은 160명이지만 비공식 기록은 225명 이상이라고 해요. 세계 최고의 사살 기록을 가진 저격수는 미, 소, 독, 3국이 아니라 핀란드의 저격수입니다. 바로 핀란드 방위군 저격수인 시모 헤위에입니다. 1905년 12월 17일에 러시아 국경 근처 핀란드 남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8남매 중 7번째였는데, 헤위해의 아버지가 농장 소유주였기 때문에 헤위해 역시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농부 겸 평범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7살에 핀란드 백위대라는 민병대에 입대해서 지역 사격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는데 한 번도 정식 저격 훈련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해요. 그냥 사냥꾼 스킬로만 저격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겁니다. 1925년에는 군 의무 복무를 위해서 15개월간 복무했다가 부사관 과정을 밟고 1926년 상병으로 전역했는데 1939년 소련의 핀란드 불법 침공으로 겨울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겨울전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핀란드는 1917년 독일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했고 1932년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는 등의 외교 정책을 펼쳤으나 1939년 8월 23일에 체결된 독일, 소련 불가침 조약인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으로 인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동유럽, 북유럽 등 다양한 나라의 영토를 양국이 나눠 갖는다라는 비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핀란드는 발트 3국과 함께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은 러시아 제국 시절에 짜르 치하의 대공령이었던 핀란드를 다시 손에 넣을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조약이 맺어진 지 약 일주일 만인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소련은 기다렸다는 듯 폴란드의 동쪽을 침공하면서 폴란드는 양국이 합의한 대로 양분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태를 본 핀란드는 자신들 역시 앞으로 폴란드 꼴이 날 것임이 자명해지자 지난 내전 때 활약했던 만네르하임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현역으로 복귀를 시켜서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방어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자 이 만네르하임은 1000km가 넘는 국경을 전부 방어하기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열악한 날씨와 도로 사정을 고려해서 소련의 주요 진경로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유명한 만네르하임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핀란드인들은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거국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정치를 떠나서 만네르하임한테 깨졌던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던 핀란드인들까지 전부 다 자국으로 돌아와서 자원 입대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핀란드는 순식간에 병력을 확충할 수는 있었지만 당시 핀란드군의 전력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서 30만 병력에 30여 대의 탱크, 100여 기의 항공기만을 가지고 있었고 갑자기 늘어난 병사들 때문에 제대로 된 화기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구 350만에 불과한 소국에서 이렇게 소련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진짜 엄청난 거죠. 소련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동원한 거예요. 성인 남성들 다 모여들었고 탱크, 항공기, 총 진짜 다 닥닥 끌어 모아서 갖고 온 게 이거예요. 그러나 이를 비웃듯 소련은 초반부터 모은 병력이 그냥 가볍게 40만, 종전 때는 99만까지 병력이 늘어났고 1200km에 이르는 국경에 병력을 골고루 배치합니다. 그리고 2500여 대의 전차와 2000여 문의 포로 중무장했고 하늘에는 3800여 대의 항공기가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소련은 핀란드쯤이야 한 2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야 너무 들어가서 스웨덴 국경 넘지 마 깔깔깔깔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너무 많이 그냥 순식간에 쑥쑥쑥 밀고 들어갈 거니까 이 핀란드 지나서 스웨덴 국경까지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겨울 전쟁이 터지자 소련은 곧바로 핀란드 땅에 폭격기로 그냥 폭격을 퍼붓고 있었는데 당시 소련 측 장관인 바체슬라프 몰로토프는 사실 폭격기로 폭격을 퍼붓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핀란드 인민들에게 빵을 공수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핀란드 국민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소련군의 폭탄을 몰로토프 빵바구니라고 조롱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빵값은 못 주겠고 대신 우리 칵테일도 좀 먹어보렴 하면서 소련군 전차로 화염병을 던지면서 화염병을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겨울 전쟁 중 정말 가장 방어하기 어려웠던 지역이 바로 핀란드 카렐리아 지역의 콜라강 근처에서 벌어진 콜라 전투였어요. 이 콜라강 근처 지역 자체가 도로도 매우 적었고 그나마 있는 도로란 도로는 전부 핀란드군이 점령했기 때문에 소련군은 거의 스키를 타고 질주하지 않는 이상은 이 일대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핀란드 입장에서도 방어하기가 편하지 않았던 게 소련의 붉은 군대는 핀란드 방어선을 향해서 하루에 4만여 발의 대포를 그냥 막 퍼붓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핀란드군의 대응 포격은 많아봐야 하루에 1000발을 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4만여 발이 막 오는데 우리도 대응한다 해서 했는데 1000발. 그러니까 방어하기가 진짜 힘들었던 거죠. 물량 자체가 딸리니까. 하지만 핀란드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인해서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됐고 콜라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붉은 군대는 계속해서 이 콜라 지역을 뚫기 위해서 핀란드군의 방어선을 돌파했지만 그때마다 핀란드군은 조직적인 반격으로 방어선을 빠르게 회복했어요. 그러다 1940년 3월 20일 소련군은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방어선을 돌파해서 핀란드군 쪽으로 약 1km에 달하는 돌파구를 뚫었고 이에 핀란드 측은 콜라 지역을 포기할 것을 고려했으나 생각해보니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재반격을 시도하려 했으나 평화회담이 진행된다라는 소식에 재반격은 시도하지 않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콜라 지역은 결국 뚫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콜라 전투에서 우리의 시모 해위해가 복무한 거죠. 자, 핀란드의 영웅인 저격수 시모 해위해는 백색 죽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화이트 데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데스라는 말이 사실 사신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별명의 어원격 단어는 흑사병을 이르는 블랙 데스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의 별명은 뭐 하얀 죽음, 하얀 사신, 백사병 등이 됩니다.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는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하얗게 눈보라가 치면 소련군이 순식간에 픽픽픽 쓰러지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흑사병에 걸리면 다 죽어 나자빠지는 것처럼 이 백사병에 걸리면 시모 해위해에게 걸리면 그냥 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출귀몰한 해위해를 잡을 수 없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사냥꾼이었던 시모 해위해는 동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한자리에서 꼼짝 않고 잠복하듯 해가 뜨기 전부터 소련군을 저격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해서 식료품이랑 탄약 등을 여기저기 다 분산해서 갖다 놨어요. 그리고 가만히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적군이 눈치채지 못하는 위치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숨죽여 기회를 기다린다라는 점인데 그냥 단순히 눈 위에서 흰색 옷을 입고 매복을 하는 게 아니고 체온으로 눈을 다져요. 그래서 움직일 때 눈송이가 날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을 입에 물어서 입김이 나지 않게 해요. 또 햇빛에 반사되면 스코프 때문에 이게 위치가 발각될까봐 스코프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눈 위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그냥 소련군을 관찰만 했다고 합니다. 이 스코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스코프를 사용하려면 조금이라도 머리를 올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코프를 보려면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올리면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었고 원래 이 시모 해위해는 농부 겸 사냥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저격병 훈련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프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불편했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그런데 스코프도 없고 제대로 된 저격병 훈련도 못 받은 그가 어떻게 전설이 될 만큼 많은 군인을 사살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저격수로 알려져 있지만 저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거나 적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보라가 치거나 적이 방심하는 타이밍에 기습해서 근거리 암살을 하는, 그러니까 히트앤런 방식으로 적을 사살한 뒤에 바로 다음 기습 공격 장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 뜨기 전에 숨어서 대기했다가 눈보라가 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총을 쏘는데 적군의 수뇌부, 통신병, 공용화기병 순서대로 근거리에 가서 다다다다닥 사살하고 바로 자리를 떠요. 저격해서 탕 이게 아니고 눈보라가 치잖아. 눈보라가 치면 이때다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근거리에서 다다다다닥 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서 자기가 봐둔 그 식료품이랑 탄약이 있는 다른 근처 장소에 가서 또 매복하는 거예요. 더 적은 적을 사살한 크리스 카일의 최고 저격거리가 2km 정도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시모 해위해는 스코프도 없고 전투 방식이 근거리 타격이어서 최대 저격거리가 450m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사람은 저격수보다는 암살자에 가까웠던 거죠. 자기가 죽이는 걸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암살인 거죠. 그가 활약한 콜라 전투는 핀란드군의 1개의 사단 대 소련군 4개의 사단과 1개의 전차 여단이 붙은 전투였습니다. 당연히 수적 열세일 수밖에 없었고 해위해는 싸우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에 4,000명이 넘는 적이 둘러싸고 있는데 자기 쪽 사람은 31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회상하기도 했어요. 좀 심했죠? 너무하죠?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전투였던 거죠. 그러던 1940년 2월 소련의 압도적인 공세에 핀란드는 궁지에 몰리게 됐고 이제 관전 포인트는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고 핀란드가 얼마나 더 소련에 피해를 입히다가 항복할 것인가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지원해줄 리도 만무했고 뭐 만네르하임선도 붕괴된 데다 이제 물자까지 점점점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1940년 2월 17일 스웨덴의 한 사업가인 유겐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핀란드의 지원을 약속하고 모신나강 M28 소총을 지급했고, 특히나 시모 해위해에게는 은도장으로 특별하게 마무리한 소총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총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시모 해위해는 100일간 기관 단총으로 약 200여 명을 사살하고 소총으로 505명을 저격해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전쟁이 끝나기 일주일 전인 1940년 3월 6일에 소련군에서 쏜 폭발탄을 왼쪽 얼굴에 맞아서 목숨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이때 얼굴 수술만 약 20회 이상을 하며 얼굴 형태는 다 일그러졌으나 목숨은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본인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회복 중에 유언을 남기듯 기록을 하나 남겨요. 근데 이게 2018년에 발견이 됩니다. 기록을 보면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겨울 전쟁이 발발하자 11월 30일 새벽 3시 소련이 포를 쏘기 시작했다 라거나 불과 한 달 만에 150명을 사살을 했는데, 보통 이러면 내가 150명을 죽였다, 나는 나라의 영웅이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나의 죄악 목록에 소련인이 150의 숫자를 기록했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성격 자체가 굉장히 무덤덤하고 겸손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1998년에 어떻게 그렇게 좋은 슈터가 되셨어요? 라는 질문에 해위에는 이렇게 대답해요. 연습. 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후회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나는 나의 의무와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 이라고 말을 했고, 훈장을 받을 때 자기 공적을 쓰는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명이나 죽였고 얼마나 활약을 해서 내가 이 훈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칸이 있어요. 근데 이 공적 조서에 뭐라고 썼냐면 한 줄만 적었어. 여러분 같으면 뭐 500명 저격 뭐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썼어요. 지원했다. 그러니까 내 동료들이 다 했고 그냥 나는 지원만 조금 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그의 공적은 핀란드 영웅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해서 당시 훈장을 받을 때 순서가 총사령관이었던 만네르하임, 다음이 대통령, 그 다음이 전선사령관, 그리고 그 다음이 시모해위해였어요. 그러니까 다 총사령관, 대통령, 사령관 이런데 시모해위해는 그냥 일반 저격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네 번째로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후 2002년 96세로 핀란드의 한 양로원에서 사망할 때까지 그는 핀란드인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국민에게는 위대한 영웅이자 군인이었고, 군인들에게는 뒤를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동료이자 적들에게는 현상금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죽이고 싶은 악마 같은 존재였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격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유바. 이게 총알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총알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점점점 떨어지니까 중력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딱 들어온다고 이거 쏘는 게 아니고 거리를 계산해서 이 정도 거리면 좀 더 올려서 쏴야 되는 거고,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거리가 멀수록 지구의 자전속도 때문에 총알 방향이 또 틀어진대요. 이걸 코리올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격수들은 진짜 계산할 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거 다 계산하는 사이에도 쏘면 위치가 발각될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격수가 진짜 절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총만 쏘는 직업이 아니에요.